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최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의 약봉지를 바라봤습니다. 무릎 관절염 약이었습니다. 선영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22년째 하는 공장 일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면대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힘든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이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27살 청년의 얼굴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또 새벽부터 나가세요? 응. 너는 더 자. 오늘 편의점 야간이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정규직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아들은 편의점, 배달,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떠난 것은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넌 공부만 해. 그렇게 말하며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인 사이트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월급 200만 원짜리 계약직, 경력 5년 이상 요구하는 정규직, 학력 제한 없는 영업직. 그의 눈에 한 공고가 띄었습니다. 캄보디아 IT 기업에서 고객관리 시스템 엔지니어를 뽑았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숙식도 제공했습니다. 경력은 무관했습니다. 비자와 항공권은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지우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나가는 뒷모습, 약을 먹으며 찡그리는 표정, 병원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는 모습. 이젠 내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는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화상 면접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담당자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경험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지에서 교육해드립니다. 일주일 후 출국이 확정됐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지우는 캐리어를 끌며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공항이야. 곧 출국해. 정말 괜찮겠니? 캄보디아는 처음이잖아.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 공항 마중도 나온대요. 월급도 400 넘어요. 이제 엄마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영은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했습니다. 지우는 그 침묵이 불안해서 비롯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통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선영은 공장 휴게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떠올리며 안심하려 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어른이구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카오톡은 여전히 1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채용 공고를 다시 찾았습니다.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직원 채용한 적 없습니다.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폐업한 사무실만 있었습니다. 선영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실종은 관할이 아닙니다.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제발요, 제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선영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2,300만 원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녀는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여행사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찾으러 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지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중학교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꼭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새벽 최선영은 인천공항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20년 전 만든 여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여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52살 여인의 외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푸놈펜 공항은 뜨거웠습니다. 선영은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주변에서 크메르어가 쏟아졌습니다.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디, 택시, 베리치프, 남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출국 전 인터넷에서 찾은 한인 게스트하우스 주소였습니다. 한 택시 기사가 메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오토바이 수백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간판은 모두 크메르 문자였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걸었던 통화 기록을 보았습니다. 23일 전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좁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주인 김영수는 5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그는 선영의 짐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아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김영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취업 광고, 연락 두절, 경찰과 대사관의 무관심. 김영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그 사기로군요. 부인이 5번째입니다. 5번째요? 이달만요. 작년부터 따지면 수십 명입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 받고 눈 감아주는 겁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시아누쿠빌 쪽일 겁니다. 거기 스캠 캠프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젊은 사람들 납치해서 전화 사기시킵니다. 선영은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영수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내일 교민 모임에 가봅시다. 탈출한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다음 날 선영은 푸놈펜 한인회관으로 갔습니다. 회관 게시판에는 실종자 전단지가 가득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김영수가 한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박민호, 28살이었습니다. 그의 왼쪽 팔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2달 전에 탈출했습니다. 저도 IT 취업 사기에 당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를 혹시 본 적 있나요? 박민호는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람 본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디서요? 시아누쿠빌 외곽입니다. 골든 타워라는 건물입니다. 거기 지하 3층에 감금실이 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나요? 우리 지훈이가? 박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탈출할 때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할당량 못 채우면 매일 폭행당합니다. 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증언, 건물 위치, 감금 방식. 영사과 직원은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증언만으로는 수사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탈출자가 직접 본 거라고요. 우리 아들이 거기 있어요. 현지 경찰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아누쿠빌은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간 곳입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합니다. 선영은 책상을 쳤습니다. 외교가 중요해요. 국민이 중요해요. 직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선영은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그녀는 인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녁, 선영은 박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시아누쿠빌에. 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그쪽은 조직이 장악한 곳입니다.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최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나 녹음이라도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박민호는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교민 중에 현지 브로커랑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주면 캠프 내부 정보를 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를 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모자라네요.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교민들한테 모금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세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선영은 게스트하우스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지금 어떤 곳에 갇혀 있는지 상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영상 하나 받았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겁니다. 각오하고 보세요.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가까이 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이 지훈의 등을 짓밟았습니다. 영상이 끊겼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비명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주어 박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브로커 연락처 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미 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어둡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두려움을 삼켰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반드시 널 구할게. 선영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친언니였습니다. 언니 나야. 7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아,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해. 지금은 어려워. 지훈이가 죽을 수도 있어. 제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전화번호부를 내렸습니다. 공장 동료, 옛 친구, 먼 친척. 20통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도 빚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민호가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교민들의 십시일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요구한 금액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교민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선영은 통장을 봤습니다. 300만 원. 합쳐도 600만 원이었습니다. 절반이라도 주면 안 될까요? 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로커들은 협상 안 합니다. 돈 없으면 거래도 없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의 거리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이틀 후 선영은 시아누쿠빌로 향했습니다. 박민호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버스는 5시간을 달렸습니다. 시아누쿠빌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와 건설 현장의 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알려준 골든타워는 도심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선영은 툭툭을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1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문엔 경비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지훈이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경비원들은 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 출입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오후 8시 검은 세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주인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비그바스, 차이니즈맨, 베리 데인저러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외교관 번호판이었습니다. 선영은 몸을 숨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사관에서 봤던 영사과 직원이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저 사람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선영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박민호에게 본 것을 말했습니다. 대사관 사람이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돈 봉투를 받고 나왔어요. 박민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일부 대사관 직원들이 조직과 거래한다고요. 보호비 받고 단속을 막아준다고. 그럼 대사관은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부인도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선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럼 누굴 믿어야 하죠? 누가 우리 지훈이를 구해줘요? 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선영 씨 맞습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한국에서 전화드립니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강동현 경위입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최선영 씨 아드님 이지훈 씨 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아들 찾으러 왔어요. 강동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통화는 비공식입니다. 대사관 쪽엔 알리지 마십시오. 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선영은 벽에 기댔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미 충격은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강동현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감금된 조직은 단순한 스캠 집단이 아닙니다. 국제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요? 한국 고위층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일부 외교관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직은 스캠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한국 권력층에게 세탁해 줍니다. 대가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보호요. 그럼 우리 지훈이는 권력의 희생양입니다. 아드님을 구출하려면 이 구조 전체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선영 씨가 도와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강동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니요. 최선영 씨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권력은 숫자와 증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어머니의 눈물은 두려워합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뭘 하면 되죠? 일단 만나야 합니다. 제가 내일 푸놈펜으로 들어갑니다. 비공식 출장입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내가 얼마나 효자인지 이 세상에 보여줄게.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푸놈펜 한 카페에서 강동현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여행객처럼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최선영 씨 맞으시죠? 네. 강동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6개월간 추적한 자금 흐름입니다. 스캠 조직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의 경로입니다. 선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와 계좌번호가 빼곡했습니다. 저는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현이 설명했습니다. 조직은 매달 10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 돈은 한국의 K 이사라는 인물에게 송금됐습니다. K 이사는 정치인과 기업인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잡으면 우리 지훈이를 구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K 이사는 조심스럽습니다. 강동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 씨가 미끼가 되어야 합니다. K를 직접 만나 거액을 제시하면 그가 나타날 겁니다. 선영은 손을 떨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틀 후 선영은 박민호의 도움으로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면 5억 원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세요. 돈은 마련하겠습니다. 책임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사흘 후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시아누쿠빌 마리나 호텔 카페. 선영은 버스를 타고 시아누쿠빌로 향했습니다. 강동현이 동행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대기하겠습니다. K가 나오면 바로 추적합니다. 마리나 호텔은 해변가의 고급 건물이었습니다. 선영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최선영 씨죠? 네. 저는 K입니다. 선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K는 여유롭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선영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아드님을 많이 보고 싶으시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살아있나요? 살아있습니다. 5억 원 준비하셨습니까? 선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만. 제발 일주일만 주세요. K는 선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일주일은 깁니다. 하지만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들을 구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선영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호텔 이름과 방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K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럼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K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하십시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명함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밖에서 강동현이 K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K는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강동현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세단은 복잡한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동현의 택시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갑자기 세단이 급회전했습니다. 일방통행 골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강동현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세단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강동현은 벽을 쳤습니다. 제기랄. 저녁 강동현은 선영을 만났습니다.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K를 놓쳤습니다. 선영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K가 이걸 줬습니다. 강동현은 명함을 받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오늘 밤 같이 시간을 보내면 일주일을 준다고 했습니다. 강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제게 추적 장치를 주세요. 뭐라고요? K를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 추적 장치를 그의 옷에 붙이겠습니다. 강동현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최 씨, 그건 제 아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강동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위치 추적과 도청이 됩니다. 옷 안쪽에 붙이면 감지되지 않습니다. 선영은 장치를 받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죠? 뒷면에 보호 필름을 떼고 단단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 씨, 강동현이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위험하면 바로 빠져나오십시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9시 선영은 명함에 적힌 호텔 앞에 섰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1208호. 선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K가 서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오셨군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선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K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선영은 와인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K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들을 위해 여기까지 오다니.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꼭 살릴게. K가 재킷을 벗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걸었습니다. 음악이라도 틀까요? K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추적 장치를 꺼냈습니다. 보호 필름을 떼었습니다. 재킷 안쪽 깃에 단단히 눌러 붙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재킷을 다시 의자에 걸었습니다. K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새벽 4시 선영은 호텔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로비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동현이었습니다. 최 씨, 괜찮으십니까?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치가 작동합니다. K의 위치가 잡힙니다. 최 씨 덕분입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이를 꼭 구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에는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선영은 호텔을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동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K의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시아누쿠빌 외곽의 골든 타워입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거기 있나요? 네.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서버에서 피해자 명단과 자금 흐름, 연루된 권력자들의 명단까지 찾았습니다. 이제 구할 수 있나요? 강동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반에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하지만요? 외교적 문제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주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려야 합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없이 작전을 진행하면 외교 문제가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국정원장이 반박했습니다. 이미 300명이 넘는 한국 국민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더 늦으면 사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조직 배후에 국내 권력층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닙니다. 국가 부패를 척결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참모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전을 승인합니다. 외교적 마찰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틀 후 새벽 특수부대가 움직였습니다. 골든타워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헬기 2대가 건물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대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정문에서는 캄보디아 경찰 특공대가 함께 진입했습니다. 강동현이 동행했습니다. 3층 지하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압됐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철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어. 폭약이 설치됐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좁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철창이 달린 방들이었습니다. 강동현이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구조 나왔습니다. 방문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강동현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지훈 씨 있습니까?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알아요. 옆방에 있어요. 마지막 방문이 열렸습니다.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다음 날 아침, 프놈펜 한국 대사관 앞이었습니다. 버스 5대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312명이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인, 대만인, 베트남인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인파 속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지훈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 같아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선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효도하려고 했는데.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넌 이미 효자야.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일주일 후 선영과 지훈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습니다. 택시를 타고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한 달 전 그대로였습니다. 지훈은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봤습니다. 한 달 전 켜놨던 구인 사이트가 그대로였습니다. 선영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밥 먹자. 네, 엄마. 작은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였습니다. 지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영은 밥을 떠서 아들 그릇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 몸부터 회복하고. 하지만 취업도 해야 하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만 일하셔야 해요. 제가. 선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엄마 효도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감금실, 폭행, 비명소리. 선영은 아들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어느 날 강동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훈 씨, 안녕하십니까? 강동현입니다. 지훈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강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최선영 씨, 대통령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한 국민의 용기가 나라를 바꿨다고.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였을 뿐입니다. 강동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직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K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국내 연루자들도 수사 중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은요? 전원 귀국 조치됐습니다. 정부에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았나요? 네. 작년 한 해만 5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강동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들 더 나은 삶을 꿈꿨습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런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죠. 속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강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 지우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주일에 4일이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선영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선영은 꽃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엄마, 제가 캄보디아에서 매일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선영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지훈아, 우리 앞으로 행복하자. 그게 우리 효도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규직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선영은 공장 일을 줄였습니다. 주 5일에서 3일로 줄였습니다. 둘은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엄마, 다리 안 아프세요? 괜찮아. 너랑 걸으면 안 아파. 석양이 한강을 물들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엄마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네. 제주도나 강릉 같은데요. 엄마는 평생 여행 한 번 안 가보셨잖아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나란히, 천천히 함께. 하늘에서 석양이 빛났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 척결 작전 마이너스 최종 보고서. 312명 전원 구출. 조직 완전 해체. 국내 연루자 17명 기소.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각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나라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